미국 미시간주 앤아버 자동차 연구로 잘 알려진 글로벌 허브에서 한 자동차 전문가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으로 가신다고요? 한국은 저렴한 자동차만 만들 줄 아는 회사잖아요. 차라리 전기차 강국인 중국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한국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자동차 박사 마틴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고향인 디트로이트에서 자란 저로서는 꿈에 그리던 일이었죠. 어릴 때부터 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포드와 GM의 부품 공급 업체에서 기술자로 일하셨는데 주말이 되면 저를 데리고 공장 견학을 가거나 낡은 차 고치를 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를 통해 기계 작동의 기초를 배우며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중학교 시절 전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좋았습니다. 프로그래밍도 혼자 배워나갔죠. 고등학교 때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열리는 공개 강연에 자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접하고 너무 신기해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포드 모터 컴퍼니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일이었죠. 포드에서 일하면서 엔진과 변속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대학원 석사 과정도 밤에 듣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쁜 시절이었지만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15년 동안 포드에서 일하다가 크라이슬러로 옮겨갔습니다. 박사학위도 미시간 대학교에서 받았죠.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면서 서서히 임원 직책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자동차 산업 전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시야에서 이 분야에 공헌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컨설턴트, 자문가, 논평가가 되었어요. 기사를 발표하고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 교통기관의 정책 문제와 전략 계획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어요.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을 방문해 신차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일본과 한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공장을 둘러보고 최신 혁신 기술에 대해 배우고 경영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방문하고 싶었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현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 본사를 둔 도요타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였어요. 80년대와 90년대에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킨 린 제조 및 적시 재고와 같은 기술을 개척했죠. 품질과 신뢰성은 전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요타는 그 명성을 위협하는 몇 가지 중대한 스캔들에 직면했어요. 저는 도요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죠. 그와 반대로 한국에 본사를 둔 현대자동차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도요타만큼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는 특히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문화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자동차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꿈 같은 기회였어요. 이 두 아시아에 있는 거대 자동차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내부자의 관점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맨 앞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 끝에 마침내 도쿄 인근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터미널 밖으로 나오면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첨단 로봇 공학, 초고속 열차, 그리고 자동차 혁신의 나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4시간 정도 떨어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의 글로벌 본사였죠. 역에서 나오자 작은 직기 제조업체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로 성장한 도요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빛나는 도요타 기념 박물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전시물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도요타에서 전기자동차 개발을 담당했던 젊은 엔지니어인 가이드 카즈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형 수소 연료전지차를 타고 저를 회사 사무실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는 도요타는 수소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연료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사에서 저는 고위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희는 전기화, 자율주행,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등 최신 업계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는 자동차와 기술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도요타의 최근 스캔들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소형차를 생산하는 자회사인 다이이치가 수십 년 동안 규제 테스트의 안전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온 바 있었어요.
도요타는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혁을 시행하고 있어요. 저는 다이치 엔지니어들이 테스트 조건에서 에어백 성능을 변경하기 위해 특수 장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 실제 성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높은 테스트 점수가 도출되었죠. 이 조작은 일본에서 판매된 8만 8천 대 이상의 차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 조사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유사한 데이터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다이치뿐만 아니라 렉서스, 크라운, 기타 도요타 모델을 생산하는 자회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64개 이상의 모델과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규모의 사기 행각에 충격을 받아요. 몇몇 불량 직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요타의 근본 원인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비윤리적인 관행이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은 왜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도요타는 어떻게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요타는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엔지니어, 공장, 문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약속했죠. 저희는 여전히 세부 사항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죠. 잘못된 행위를 가능하게 한 문화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후 2주 동안 저는 일본 전역의 도요타 공장과 R&D 센터를 둘러보고 수십 명의 임원, 관리자, 생산직 직원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효율성과 표준화, 낭비 제거를 강조하는 도요타의 유명한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목격했죠. 하지만 더 빠른 생산과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 직원의 발언권 부여, 윤리 등 몇 가지 핵심 요소는 무시되고 있었어요. 이제 부품은 과거처럼 사양을 크게 초과하기보다는 사양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결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결함을 은폐하거나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은근히 꺼려했죠. 다이치의 한 젊은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배들이 테스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반사적 복종과 흔들리지 않으려는 문화가 수십 년에 걸쳐 작은 부정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지금의 위기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도요타의 주가는 폭락하고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도요타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저희의 문화를 재부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윤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소통을 장려하기로 약속했죠. 저희의 사명은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도요타는 말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 저희가 한참 부족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배우고 업계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도요타의 문제 인식에 감탄했습니다. 도요타가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면 현대자동차의 교육 프로그램을 특별히 연구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일본을 떠나기 전 저는 모든 자동차 잡지에 소개된 전설적인 하코네 턴파이크를 방문하기 위해 신칸센을 타고 간신히 여행을 떠났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은 토요타의 최신 스포츠카를 위한 완벽한 테스트 트랙이었습니다. 모든 자동차 애호가들의 꿈이었죠. 며칠 동안의 공장 견학과 회의를 마치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언덕길을 으르렁거리는 V8 렉서스 쿠페로 운전하는 것은 제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마력을 만끽하는 동안에도 저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요타 팀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된 테스트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품질 관리가 부족했죠. 도요타의 창업자들은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저는 도요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현대와 같은 한국의 신생 기업에서 교훈을 얻으면 한때 도요타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초심을 다시 심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서울행 비행기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서울 근교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반짝이는 새 공항 터미널에서 한국의 첨단 인프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 호스트는 한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의 R&D 책임자인 신욱철 박사였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혁신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며 열정적으로 저를 맞이했죠. 그는 저희 회사는 기본적인 경제형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최신 전기 및 수소 모델을 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혁신적인 중형 크로스오버 아이오닉 5를 타고 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세련된 외관 스타일도 눈길을 끌었지만 저는 판금 아래가 가장 궁금했죠.
아이오닉 5에는 초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800V 전기 구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신 박사는 모델 간 광범위한 부품 공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현대자동차의 다차종 플랫폼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호텔에 짐을 맡기고 서울 근교에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R&D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 거대한 캠퍼스는 현대자동차 기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죠. 다양한 연구실과 테스트 시설, 풍동까지 둘러보면서 현대자동차가 미래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동화 및 미래 모빌리티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신 박사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아직 위장막을 씌운 채 전시된 올 뉴 아이오닉 6 세단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세련된 외관은 공기역학을 최적화하여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주행거리가 50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서도 2025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77마력의 수소 연료전지 스택으로 구동되는 넥소 SUV를 직접 운전해 보았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동력 전달이 인상적이었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친환경 수소 덕분에 죄책감 없는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무공해 자동차를 넘어 자율주행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 박사는 2025년까지 레벨 3의 조건부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하고 이어서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계획을 설명했죠. 그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는 도시 교통을 혁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계열사인 기아자동차가 아시아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견학을 마치면서 저는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비전의 범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신 박사는 저희에게는 스타트업 정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혁신해야 하죠. 라며 설명했어요. 최근 정체된 문화에 뿌리를 둔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도요타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의 다른 운명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인 정기룡 박사를 만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정 박사는 현대자동차가 1950년대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고 설명했어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모든 것을 배워야 했죠. 현대자동차는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품질과 기술이 향상되면서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죠. 그러나 도요타는 매우 다른 맥락에서 성장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완벽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엔지니어링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총체적인 품질 관리와 린 제조를 통해 1990년대에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오만과 자만을 낳았어요. 정 박사는 도요타는 산업이 변화하는 동안 현실에 안주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배고픔과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르게 혁신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자만심 때문에 비전이 흐려졌어요. 저는 정 박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요타의 오랜 지배력은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키웠어요. 전통적인 강점에 집착하다 보니 전기 SUV와 퍼포먼스 럭셔리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에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압박과 위기는 한국인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고 일본인들은 수치심에 물러서는 경우가 더 많았죠. 문화와 역사는 기업 전략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이는 저에게 학교 교육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교육 시스템에서 안주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도전에 빠르게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어요. 하지만 도요타의 복종과 갈등 회피 문화는 문제를 숨기는 데 일조했어요. 일본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퇴학시키는 일이 거의 없듯이 도요타도 문제가 큰 스캔들로 번질 때까지 계속 방치했습니다. 이제야 도요타는 근본적인 개혁에 직면하게 되었죠. 물론 일본의 치밀함과 한국의 스피드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접근법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도요타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위기의식을 다시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도요타의 엄격한 품질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빠른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자동차 회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산타페 SUV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아산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조립 라인의 자동화와 유연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시장 수요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 간 생산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검사 구역을 돌아보면서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사소한 품질 문제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요타에서 문제를 곪게 만들었던 안일함이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일선 직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아시아 자동차 리더들의 미래 전략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혁신과 경쟁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지만 도요타는 신뢰를 회복하고 정체된 문화를 개혁해야 하는 반면 현대자동차는 선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뒤늦게 뛰어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도전은 이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놀라운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기술 변화와 파괴적 혁신에 직면해 있었어요. 도요타와 현대자동차가 미래 전략 경로를 계획할 때 오늘의 리더십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주요 차원에서 두 회사를 비교하는 프레임워크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혁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가? 효율성, 현재 운영 프로세스와 비용 관리가 얼마나 우수한가? 품질, 차량의 신뢰성과 내구성은 어느 정도인가? 문화, 직원들이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억압받는다고 느끼는가? 투명성과 비밀주의가 지배적인가? 평판, 현재 브랜드 이미지와 대중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각 차원에 대해 현재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 평가하려고 했어요. 저는 강점과 약점의 균형을 파악하여 두 회사의 전망을 예측하고 싶었죠. 이 분석이 완료되면 이 격변의 시기에 두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혁신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는 단기적으로 분명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전기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서 도요타보다 몇 년 앞서 있었어요. 새로운 모빌리티 컨셉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대담한 실험도 부러움을 샀습니다. 전기 에어택시 모델은 도요타에게 부족한 창의성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도요타는 역사적으로 점진적인 엔지니어링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혁신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어요. 오늘날의 위협에 눈을 뜬 도요타의 연구 인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또한 린 제조 기법에서도 계속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도요타를 현대보다 높게 평가했지만 저는 자칫 안일함이 우위를 잠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대 들어 이익이 증가하자 도요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 많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아웃소싱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스캔들로 드러난 품질 취약점으로 이어졌죠. 현대자동차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급망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품질과 내구성 측면에서 도요타는 당분간 큰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테스트 문제로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신뢰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집착이 완충 역할을 해주었죠. 부품 호환성, 낮은 모델 확산율, 절제된 설계는 도요타에게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져다 주었어요.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야심찬 성장은 아직 도요타의 일관성을 따라잡지 못했죠. 기업 문화와 직원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훨씬 앞서 있었어요. 도요타의 모든 것을 수긍하는 사고방식과 은폐 성향은 직원들의 사기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수평적인 구조와 모든 계층의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으로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도요타는 재건해야 할 신뢰가 많았죠. 그리고 브랜드 평판에 있어서는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한때 안전과 윤리에 대한 도요타의 훌륭한 이미지는 심하게 훼손되어 경쟁 업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적극적인 전기차 브랜딩은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불러일으켰죠. 도요타는 중대한 신뢰를 배신한 사건 이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모든 핵심 요소를 포괄하는 분석을 단계별로 구축했어요. 매트릭스 전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나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혁신, 문화, 평판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적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효율성, 품질, 엔지니어링과 같은 과거의 강점도 업계의 새로운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이끈 도요타의 공식에는 오늘날 급격한 쇠퇴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에 전념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만이 도요타의 전략, 구조, 문화를 재편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저는 현대차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기업이지만 여전히 역량을 쌓아가고 있으며 추진력, 유연성, 성견지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을 신중하게 관리한다면 도요타의 실수로 인해 생긴 전략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물론 업계 지배력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영광을 누렸던 GM과 폭스바겐의 가파른 몰락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다가오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잘 조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자동차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계 리더들이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의 가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과거의 공식을 불변의 진리로 고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질의응답 구간에서 저는 제 평가를 바탕으로 오늘날 도요타와 현대자동차의 CEO에게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질문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도요타에게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최고 엔지니어링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급에서 혁신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트업 문화를 조성하세요. 둘째, 물리적 차량 생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게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긴밀히 구축하여 고속 성장기의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둘째, 창의성과 윤리에 초점을 맞춘 사내 인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모범 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동화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미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할 것입니다. 용기와 성견지명을 가진 업계 리더는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고 미래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외곽 마을. 두 여성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 당첨됐어. 이제 우리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정말? 우리 한국을 가는 게 어때? 드디어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을 가고 말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사람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밀라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이탈리아 여성인 저에게 아시아 여행은 먼 나라의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칼라가 복권에서 10만 유로에 당첨되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칼라와 저는 작고 조용한 동네에서 함께 자랐어요. 제 아버지는 배관공이었고 칼라 부모님은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칼라는 회계사가 되었고 저는 비디오 편집 야간 수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삶이었어요.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때는 금요일에 카페 로세티에서 만나 저렴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여름에 가끔 남쪽 해변으로 떠나는 것 정도였어요. 서울로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칼라가 10만 유로에 당첨되었다며 소리치며 전화했을 때 저는 충격에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르티나,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나 부자 됐어, 부자. 그녀는 평소 즐겨 마시던 아침 카푸치노를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카페에서 유로밀리언즈 티켓을 샀던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마침내 이 작은 마을에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칼라는 곧바로 당첨금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록에는 서울로의 이국적인 여행이 최우선 순위였어요. 항상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어. 칼라는 전화기 너머로 외쳤어요. 음식, 쇼핑, 잘생긴 케이팝 스타들, 지구 반 바퀴나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에 빠진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르티나, 나랑 같이 가자. 이 즐거운 여행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왕족처럼 살 수 있는 용돈을 가지고 3주 동안 한국 여행을 간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칼라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돈이 빠듯한 거 알아. 이번이 그동안 나를 위해 준 너의 깊은 우정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야. 나와 함께 한국에 가서 우리의 여행을 영상 일기로 기록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자. 정말 재미있을 거야. 저는 기대감에 휩싸이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칼라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으니까요. 헤어질 때면 제 어깨에 기대어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회계법인에서 승진할 때마다 그녀를 응원했었죠. 드디어 행운의 여신이 제게도 보상을 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무료 여행과 영상 편집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칼라에게 말했어요. 좋아, 물론 같이 갈게. 대신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번 일 이후로 로또 게임은 더 이상 하지 말아줘. 이길 수 있을 때 그만둬. 저희 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른 일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카메라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손님을 돕는 대신 서울의 사진을 검색하고 있었죠. 서울은 정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현대적으로 빛나는 도시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상화된 관광객 버전일까요? 밤늦게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면서 제 선입견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과 한국의 극적인 경제 성장은 저를 매료시켰죠. 독재 치하의 삶이 정말 한 세대 전에야 끝났을까요? 아시아 문화와 관습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유일한 걸림돌은 부모님께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 얘기를 꺼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의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거기 정말 안전한 거 맞니? 뉴스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미친놈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말이지. 서울은 북한 독재 정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아무리 안심시키려 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이상하지 않은 음식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고향의 파스타와 파마산에 비할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잘 먹어야 해. 어머니는 저에게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어머니들의 걱정이었죠. 그런 부모님의 의심스러워 하시는 태도로 인해 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매주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가장 흥겨운 이벤트였던 이 동네에 지쳐있던 제 안의 반항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걱정이 커질수록 저는 완전히 새롭고 이국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 또한 함께 커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칼라와 저는 카페 로세티에서 와인과 피자를 먹으며 마지막으로 행운을 축배를 들었어요. 복권 당첨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제 손에 비행기 표를 쥐어주자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어요.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희는 지구 반대편에서 환상의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잔을 부딪히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칼라의 행운 복권처럼 놀라운 기대감과 상상들이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한국, 설렘과 기대감에 취한 저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든 칼라와 저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길고 지루했어요. 만원 비행기 안에서 1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설레면서도 긴장된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몇 주 동안 이 여행을 상상하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었으니까요. 세관 통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메인 터미널에 들어서자 완전히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알파벳으로 된 네온사인이 저를 맞이했어요. 빠른 한국어를 구사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은 제 귀에 리듬감 있는 시처럼 들렸죠. 공기에서도 설명할 수 없이 다른 냄새가 났는데 아마도 근처 식당에서 끓는 김치와 고기를 구워 먹는 냄새였을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문화적 충격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칼라는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몰입하는 저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놀랍지 않아? 칼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은 처음이야. 저는 칼라의 평온한 태도가 부러웠어요. 저희는 짐과 이 낯선 곳을 여행하는데 필수적인 휴대폰 유심카드를 챙겼습니다. 그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오랜 독재 치하가 한국 사회의 질서를 심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미널 밖에서 서울의 에어비앤비 호스트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덥고 비좁은 기차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그의 깨끗한 검은색 세단은 사치품처럼 느껴졌죠. 도심으로 들어서자 초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노을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호스트는 제 시선을 따라가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했죠? 호스트가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여행 자료에서 읽었던 전후 가난한 나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넓게 뚫린 고속도로와 질서정연한 교통체증은 이탈리아의 혼잡한 도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주변의 웅장함에 감탄하는 동안 호스트는 여러 차선을 능숙하게 주행했어요. 차를 타고 가며 여러 걱정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교통편과 메뉴가 난해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여 분 후, 저희는 호스트에 세련된 고층 건물 밑에 도착했어요. 에어비앤비 아파트는 작지만 반짝반짝 깨끗하고 밝은 조명과 최신 전자기기가 가득했습니다. 칼라는 숨겨진 수납 공간을 열어 소파를 침대로 변신시키는 모든 버튼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기술은 놀랍지 않나요? 호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용도 가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희는 대답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칼라를 보며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를 빨리 보내고 바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절친한 친구와 함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되새겼어요. 에어비앤비를 간단히 둘러본 후 호스트는 저녁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미리 꼼꼼하게 일정을 계획한 칼라가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쇼핑센터에 가보고 싶어요. 서울의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야경이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호스트의 눈빛이 열정적으로 빛났어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죽기 직전에 설계한 건물이랍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호스트의 관대함에 감동하며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와 거리로 나서자 네온사인이 켜진 밤의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새로운 풍경과 냄새, 소리가 주는 본능적인 설렘에 점점 중독되고 있었죠. 길거리 카트에서 지글거리는 이국적인 음식들은 시차 적응이 심한 와중에도 저를 유혹했습니다. 호스트님 덕분에 작은 골목을 구불구불 지나자 곡성과 날카로운 각이 빛나고 있는 놀라운 건축물이 나타났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도착한 것이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초현실적인 건축물 사이를 거니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서 칼라는 명품 디자이너 매장으로 향했어요.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어보며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칼라를 보며 불평할 마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또한 쇼핑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멋진 옷을 소유하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쇼핑 중독자인 칼라가 쇼핑 욕구를 채우며 건물의 기묘한 곡선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준 호스트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서울거리의 미로를 헤매며 이 현대적 경이로움을 발견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매끈한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북적이는 사람들이 기술, 소비주의, 길거리 음식 문화의 조화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서울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에너지 넘치는 질서정연함이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제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어요. 밤 10시가 되자 피로가 몰려왔어요. 호스트님은 저희 얼굴에서 피곤함을 읽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서 쉬자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지금쯤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활기를 띠고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은 저희는 감사하게도 고개를 끄덕였죠. 편안하고 꼼꼼하게 정돈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문화 충격이 다시금 저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잠을 청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한국에 도착한 후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죠. 시차 적응으로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펼쳐질지 상상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라가 보여준 대담함과 호스트님의 안내로 저는 이 여정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이로움에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 믿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저는 여전히 시차 적응의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칼라가 잠을 자는 동안 저는 커피와 아침을 먹으러 근처 거리를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아침 일상을 보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답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출근하거나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기술 중심의 한국 기업 문화로 인해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좁은 골목길에 있는 파리바게뜨 카페를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카운터 뒤에 있는 미소 짓는 젊은 여성이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콜릿 크루아상과 라떼를 주문한 후 주변의 세심한 장식에 감탄하며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카페가 허름하고 시크한 캐주얼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곳은 왕족에게나 어울릴 법한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시달리던 나라가 맞나요?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과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열망이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의 제 세대는 여전히 1유로의 가격 차이에도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반면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시민들에게 자본주의와 사치가 뿌리내린 것처럼 보였죠. 한국의 빠른 발전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글로벌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 있는 화려한 타워가 늘어선 넓은 대로변을 꺼내렸어요. 고향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은 가난하고 위험하다는 부모님의 경고가 우스워 보였죠. 어떻게 하면 이 초현대적인 현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구경하며 걸었어요. 혼잡한 회현역 지하철에서 저는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동정심 많은 행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법처럼 지하를 빠져나와 동대문 시장 건너편에 도착한 저는 옷가게들이 즐비한 천막 아래에서 활기찬 기운을 만끽했어요. 서양 관광객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노점상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으면서도 다채로운 활기가 저를 매료시켰죠. 시장 통로를 따라 걷다 보니 벽에 구멍이 뚫린 대형 정수기가 즐비한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인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을 들고 줄을 서서 그 자리에서 정수한 샘물을 채운 다음 즐겁게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깨끗한 식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생수는 불필요한 사치인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칼라가 문자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해 수돗물 속 납과 박테리아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정수기 자판기는 이동 중에도 가장 건강한 수분 공급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인 물 부족과 인프라 문제로 인해 가정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비쌌죠. 저는 환경적 관점에서 이 현상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고향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수돗물을 생수보다 선호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의 물 인프라 문제가 생각보다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죠. 동대문의 길거리 간식을 먹으면서 호기심이 더욱더 커졌어요.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군고구마와 호떡이 계속 저를 유혹했습니다. 냄새를 따라가니 이동식 포차들이 줄지어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리로 이어졌어요. 식욕이 왕성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저는 말보다 손짓으로 푸지만 무료 샘플의 도움을 받아 볶음면으로 가득 찬 맛있는 도시락을 골랐어요. 결국 노점상을 운영하는 친절한 아줌마는 직접 만든 음식을 열정적으로 맛있게 먹어준 저를 명예 한국인으로 받아들여 주었지요. 지갑은 텅 비었지만 배는 행복했던 저는 오후 늦게 아파트로 돌아와 칼라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진 쪽지 한 장이 그녀가 동네 모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서로 다른 성격과 스타일이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천천히 지역 현실을 흡수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칼라는 고급 디자이너 부티크에 열심히 뛰어들었죠. 저희는 서로 다른 이 소중한 관점을 나중에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의 세련된 발코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의 놀라움을 곱씹었어요. 뒤집힌 돌멩이가 지렁이의 비밀을 드러내듯 일상의 작은 현실이 한국의 가치를 밝혀주었어요. 한국이 겪었던 경제적 고통은 저와 같은 이탈리아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지하에 있는 정수기 가게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실체를 알아가는 일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며칠 후 칼라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한국식 노래방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한국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친목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된대 라고 칼라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노래방에서 몇 시간 동안 안주와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노래방은 술에 취한 총각 파티나 음치들을 위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에게 노래방이라는 곳은 전체적으로 음침한 뒷골목 클럽에서 음정이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낡은 공간과 싸구려 가수들을 연상시켰죠. 칼라, 정말이야? 저는 물었어요.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카라는 단호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저를 별다른 특징이 없는 오피스 빌딩에 세련된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갔어요. 8층에 도착하자 프린세스 노래방이라고 적힌 빛나는 분홍색 네온 사인이 저희를 고급스러운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세련된 카운터 뒤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한 여주인이 저희를 다정히 맞이했죠. 영화 세트장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어리둥절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노래방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주인이 저희를 808호실로 안내했어요. 가죽 소파, 디스코 조명, 반짝이는 터치스크린 노래 선택 콘솔이 있는 호화로운 스위트 룸이었어요. 아이스 버킷에 차갑게 담긴 이탈리아산 와인 한 병이 저희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내가 묵었던 어떤 고급 호텔보다도 멋져. 칼라가 속삭였습니다. 최고급 환경은 이미 노래방에 대한 거부감을 녹여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칼라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양한 노래 옵션에는 이탈리아 팝 히트곡과 영국 클래식까지 포함되어 있어 저희는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싸구려, 술에 취해 음정이 어긋나는 대신 저희는 와인을 마시며 부르는 노래의 의미에 대해 사려 깊게 토론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이사이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 조명이 깜빡이는 가운데 저희는 오래된 상처, 가족 간의 갈등, 업무 스트레스 등 보통 늦은 밤 울음바다가 되거나 집으로 돌아가 상담실에서나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었죠.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K-팝은 저희의 솔직함을 부추겼어요. 눈물을 흘리는 대화보다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이 묘하게 올라가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의 기분은 부드러운 와인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죠. 이렇게 노래방이 있는데 치료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어? 칼라가 웃었어요. 안주를 계속해서 연달아 주문해도 저희의 열정과 방의 경제성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3시간 동안 30유로도 안 되는 호화로운 비용이 나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탈리아에도 힘들 때마다 값비싼 젤라또를 먹는 대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얼굴이 붉어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노래방에서 나왔을 때 제 목소리는 거의 쉰 목소리로 변해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일상적인 오락을 업그레이드된 현상으로 바꾸는 한국의 천재적인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실력에 맞는 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춘 노래방은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저의 지겨운 선입견을 뛰어넘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일반 시민들도 정기적으로 사교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노래방은 한국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주는 곳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야 해. 저는 칼라에게 말했어요. 칼라는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밀라노에 노래방 프랜차이즈를 가져갔을 때 부모님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겠어? 저희 둘 다 일요일 파스타 저녁 식사 후 디스코볼 아래서 나폴리 민요를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왜 이곳에서는 노래방이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울컥하게 만드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에게 노래방은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열망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쉬운 접근성과 사회적 유대감까지 더해져 부끄러운 자기 과시용이 아닌 건전한 오락이 된 듯 했습니다. 아니면 유교의 영향이 남아있어서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 친목을 다지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게 된 것일까요? 새벽 3시가 넘어 침대에 누웠을 때는 여전히 아리랑 가락이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절친한 친구와 함께 최대 음량으로 노래를 부르고 나니 다시 한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와인에 취해서만 나누던 각자의 이야기는 웃음과 노래 뒤에 사라졌어요. 내일 칼라는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가로수길 부티크에서 쇼핑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희 두 사람이 몇 시간 동안 K-팝 퀸처럼 살았던 것보다 더 즐거운 계획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았죠. 노래방의 자유로운 환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잠들기 전 웃으며 대화를 하다 보니 저희는 한국의 다양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